최근 한국의 진돗개로 인해 일본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작은 산장에 살고 있는 이 진돗개는 수많은 늑대무리를 홀로 상대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은 이보다 대단한 영웅은 없을 정도라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오키 타쿠야라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등산 산장을 운영 중이에요. 도쿄의 번잡한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 산골로 돌아온 지 이제 반년이 되어가네요. 부모님이 남기신 이 산장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맑은 산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상쾌함을 전해주죠. 물론 여기 내려올 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번화가의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그 아이를 만났죠. 흰 털이 유난히 빛나는 강아지 한 마리가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강아지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날카로우면서도 총명한, 그러면서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눈동자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려왔다는 듯한 그 눈빛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췄어요.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죠. 혹시 길을 잃었니? 제가 다가가자 강아지는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발치로 한 걸음 다가와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목걸이도 없네. 주인이 있을 텐데.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주변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주인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이 강아지를 본 적이 없다고 했죠.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 가볼래? 그 말에 강아지는 마치 알아들은 것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 아이를 산장으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차 안에서도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강아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산장에 도착했을 때 이 아이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푸른 산맥이 둘러싸고 있는 이곳에서 강아지는 금세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넓은 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하루, 내 이름을 하루라고 지어줄게. 그날 하루 종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나 특별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하루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든 듯 크게 짖으며 좋아했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만남, 그리고 하루라는 이름의 탄생.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특별한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루는 제 방 앞에서 망설이듯 서성였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죠. 하루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구석에 있는 방석 위에 몸을 웅크렸어요. 그날 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하루의 하얀 털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요. 게다가 아침이 되자 하루는 제일 먼저 일어나 저를 깨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하루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특별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하루는 점점 더 산장 주변 지형을 파악해갔어요. 놀라울 정도로 영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때로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고 때로는 뒤에서 저를 지키듯 따라오곤 했습니다. 하루의 존재는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하루는 진돗개였습니다.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유명한 한국의 토종견이었죠. 어쩌다 오사카의 거리에서 길을 잃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지만 하루를 만난 것은 제게 있어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루와 저희 일상이 자리 잡아가던 그때 우리는 이 산장 생활에 숨겨진 또 다른 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산골 마을에도 나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마을 주민들이 산장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들려준 이야기가 시작이었어요. 타쿠야 씨, 요즘 산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자주 들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산골 마을의 흔한 이야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 산책을 할 때마다 하루는 특정 지역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긴장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의 그런 모습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의 행동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산장 주변을 빙 둘러가듯 산책하면서 하루는 마치 순찰을 도는 것처럼 꼼꼼히 주변을 살폈어요. 어느 날 아침, 하루가 산장 뒤편의 덤불 근처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더니 저를 향해 짧게 짖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울음소리였죠. 궁금한 마음에 덤불 쪽으로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선명한 늑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그때부터 하루의 행동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산책을 즐기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하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장 주변을 돌며 야생 동물들의 흔적을 찾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발자국은 물론이고 털이 남아있는 곳, 심지어는 배설물까지도 정확하게 찾아냈죠. 더 놀라운 건 하루가 위험을 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한 흔적을 발견했을 때는 한 번만 짧게 짖었지만 신선한 흔적을 발견하면 연달아 3번을 짖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훈련받은 경비견처럼 체계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감탄스러웠습니다. 하루야,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구나. 제 칭찬에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기쁜 듯 반응했지만 순찰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주변을 살피는 것 같았죠. 덕분에 저는 산장 주변의 위험 지역을 파악할 수 있었고 등산객들에게 주의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날 밤에 찾아왔어요. 늦은 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두웠던 그때였죠. 하루가 갑자기 창가로 달려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창밖을 살펴보니 어둠 속에서 2개의 붉은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늑대였어요. 하루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저는 그저 긴장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늑대가 한 걸음 더 다가오자 하루는 순식간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처음으로 하루의 맹렬한 기세를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하얀 털이 달빛에 번뜩이며 늑대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수호신 같았습니다. 그러자 하루의 기세에 놀란 늑대는 잠시 주춤거렸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죠. 둘은 서로를 노려보며 천천히 원을 그리듯 움직였습니다. 그때 하루가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어요. 연달아 터져나오는 우렁찬 짖음 소리가 산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루는 늑대를 향해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늑대의 주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교묘히 방향을 틀도록 유도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온 것처럼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늑대는 물러났어요. 하루의 치밀한 전술과 끈질긴 추격에 지친 듯했죠. 하지만 하루는 늑대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짖어 승리를 알렸어요. 그 사건 이후로 하루는 산장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까지 하루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모두들 하루를 보며 감탄했죠. 정말 대단한 강아지네요. 마치 산장의 수호자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저 길 잃은 강아지였던 하루가 이제는 산장의 수호자로 불리게 된 거예요. 하루도 그 호칭이 마음에 든 듯했죠. 더욱 열심히 산장을 지키려 노력했으니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는 반드시 마지막 순찰을 돌았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루의 모습은 늠름하기 그지없었어요. 달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하얀 털과 당당한 걸음걸이는 진정한 수호자의 모습 그대로였죠. 이제 산장을 찾는 손님들은 하루를 보며 안심합니다. 하루가 있으니 안전하겠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하루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서 저희 산장의 자랑이자 든든한 수호자가 된 거죠. 그렇게 하루가 산장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우리의 일상은 더욱 체계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는 것을 넘어서 하루는 이제 산장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장 주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의 하루가 시작됐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하루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순찰 경로를 다르게 선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봄에는 눈 녹은 자리에 생기는 낙석 위험 구역을 중점적으로 살폈고 여름에는 독사가 자주 출몰하는 자리를 더 자주 확인했어요. 하루의 이런 세심한 관찰력은 저조차 놀라게 했죠.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등산객 한 팀이 산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하루가 갑자기 한 등산객의 배낭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관심이 있나 보다 했는데 하루는 계속해서 낑낑거리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루야? 제가 다가가 배낭을 살펴보니 그 안에 말벌집이 숨어 있었어요. 등산객이 쉬는 동안 말벌이 배낭 틈새로 들어가 둥지를 틀기 시작한 거였죠. 하루의 발견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비가 많이 내린 후였어요. 하루가 평소와 다르게 산장 뒤편 등산로로 향하더니 계속해서 짖으며 저를 그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라가 보니 작은 산사태로 등산로가 일부 무너져 있었어요. 즉시 그 구역을 통제하고 다른 길로 우회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했죠. 하루 덕분에 또 한 번 위험을 피했네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하루의 평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산장을 찾는 등산객들은 이제 하루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 내가 하루구나. 너 덕분에 이 산장이 얼마나 안전해졌다고 들었어.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큰 개를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하루의 온순하고 든든한 모습에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하루는 아이들과 놀아줄 때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마치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손님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아는 듯했습니다. 봄이 되면 하루는 특히 바빠졌어요. 겨울잠에서 깨어난 뱀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라 더욱 긴장했죠. 한 번은 등산객 일행이 산책을 나갔다가 독사를 만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가 먼저 발견하고 특유의 경고성 짖음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저기 독사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날 이후로 등산객들은 하루의 신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죠. 하루가 특별한 방식으로 짖으면 즉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피는 게 산장의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하루는 낙엽이 쌓인 등산로를 특히 주의 깊게 살폈어요. 미끄러운 낙엽 아래 숨은 위험한 돌불이나 구멍을 찾아내는데 탁월했거든요. 덕분에 발목 부상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겨울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눈이 많이 내린 날이면 하루는 산장으로 오는 길을 먼저 다져놓았습니다. 자신의 발자국으로 안전한 길을 만들어주는 거였죠. 손님들은 하루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가장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걸 금세 알아챘어요. 하루의 길만 따라가면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산장과 손님들을 보호하는 하루를 보며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구나 하고요. 그날 오사카에서 우연히 만난 강아지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입소문이 나면서 산장을 찾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주말이면 항상 만실이었고 평일에도 하루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블로그나 SNS에 하루의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와, 이 아이가 하루군요.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어요. 하루는 이런 관심도 받아들이는 법을 알았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는 손님들 앞에서는 잠시 포즈를 취해주면서도 결코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촬영이 끝나면 어김없이 순찰을 재개했죠. 산장의 평판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하루가 지키는 안전한 산장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저희 산장은 가족 단위 등산객들이 특히 선호하는 곳이 되었어요. 아이들도 안심하고 데려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거죠. 다음에 또 올게요. 하루한테 꼭 인사하러 올 거예요. 이제 하루는 단순한 반려견이나 수호자를 넘어서 이 산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하루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밤 하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루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흔들며 웃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죠. 이제 이 산장은 하루가 있어 더욱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곳이 되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하루야. 매일 밤 건네는 이 말이 그날은 왠지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속되던 평화로운 날들의 마지막 인사처럼 말이에요. 하루는 평소와 달리 제 말에 대답하듯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귀를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하루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평소처럼 기분 좋게 아침 순찰을 나가는 대신 산장 주변을 예민하게 살피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을 때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산장 문을 두드렸어요. 타쿠야 씨, 큰일입니다. 어젯밤에 윗마을에서 늑대 무리를 봤다고 해요. 이번엔 수가 많습니다. 이장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하루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장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산장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6마리,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번 무리는 특히 대담하답니다. 마을 근처까지 내려와서 가축들을 노리고 있어요. 이장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하루가 물고 온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늑대의 털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신선한 산장 근처에서 발견했다는 듯이 하루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산장은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고 해질녘부터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어요. 하루는 평소의 2배는 될 법한 거리를 뛰어다니며 산장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하루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던 하루의 행동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어붙은 것처럼 하루는 한 지점을 뚫어지게 응시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갔어요.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어둠이 짙게 깔린 그때 멀리서 들려온 늑대의 울음소리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처음엔 하나, 이어서 또 하나. 마치 죽음의 북소리처럼 점점 더 많은 울음소리가 겹쳐져 산장을 에워쌌어요. 그 소리는 단순한 동물의 울음이 아닌 곧 벌어질 사냥의 신호 같았습니다. 하루의 온몸이 경직되며 털이 곤두섰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손님들을 재빨리 안쪽 방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눈동자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먼 거리에서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점점 선명해지며 가까워졌습니다. 저기, 한 손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말끝은 공포 속에 삼켜졌습니다. 창밖의 붉은 눈동자들이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달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날카로운 이빨이 보였어요. 산장을 에워싼 늑대들의 숨소리는 마치 죽음의 속삭임처럼 우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방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제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손님들은 공포에 질린 채 방 안쪽으로 물러났어요. 창가에 비친 늑대들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어보니 최소 8마리.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으르렁거리며 걸어나온 거대한 형체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늑대들보다 훨씬 큰 체격, 얼굴을 가로지르는 깊은 흉터, 우두머리 늑대였습니다. 달빛에 드러난 그의 모습은 마치 전설 속 악귀와도 같았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단순한 허기가 아닌 살육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으르렁. 하루의 낮은 울음소리가 산장 안을 울렸습니다. 평소에 따뜻하고 친근한 하루가 아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해 있었어요.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눈빛은 서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방 안의 손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벽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늑대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고 그들의 움직임도 더욱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기 직전의 순간 같았죠. 우두머리 늑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을 때 온 세상이 정지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유리창을 넘어 방 안까지 들려왔어요. 하루와 늑대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루, 조심해. 제 속삭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두머리 늑대의 입에서 섬뜩한 으르렁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다른 늑대들도 일제히 위협적인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산장은 순식간에 악몽 속의 한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늑대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왔고 그들의 숨소리는 우리를 옥죄어 왔습니다. 방 안의 손님들은 공포로 얼어붙은 채 이 악몽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절망감에 떨고 있었죠. 달이 구름에 완전히 가려져 세상이 깊은 어둠에 잠겼을 때 우두머리 늑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차가운 눈동자에서 번뜩인 살기는 곧 벌어질 참상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하루도 그것을 감지했는지 온몸의 근육을 팽팽하게 당기며 최후의 방어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제 곧 제 중얼거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산장을 둘러싼 늑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죽음의 춤사위처럼 정확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공포 속에서 곧 벌어질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숨소리조차 얼어붙은 그 순간 늑대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우두머리 늑대가 앞발로 땅을 긁으며 낮은 포효를 내뱉었고 그 신호에 맞춰 늑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순간적으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그들과 마주섰습니다. 하루야. 제 외침이 밤 공기를 가르는 순간 하루의 하얀 몸이 달빛 아래 번쩍였어요. 마치 수호신처럼 당당하게 서서 늑대들을 노려보는 하루의 모습에서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렬한 의지가 느껴졌죠. 늑대 무리는 서서히 원을 그리며 하루를 에워쌌어요. 한 마리가 앞으로 나서려 하자 하루가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놀란 늑대가 뒤로 물러섰어요. 하루는 이어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늑대도 같은 방식으로 제지했습니다. 저게 무슨... 손님 한 분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루의 움직임은 분명 단순한 막무가내식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산장 주변의 지형을 이용해 늑대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평소 순찰하면서 완벽하게 파악해둔 지형 지물을 하나하나 활용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큰 바위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늑대를 향해 하루가 달려들었어요. 늑대는 하루의 기세에 밀려 비틀거리며 물러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늑대와 부딪혔습니다. 순간적인 혼란이 일어난 사이 하루는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해 있었죠. 저걸 봐요. 하루가 늑대들을 흩어놓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루는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늑대들의 대형을 흐트러뜨리고 있었어요. 커다란 나무 주변을 빠르게 돌아 늑대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좁은 바위 틈으로 유인해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죠. 우두머리 늑대는 점점 초조해지는 듯했습니다. 자신의 무리가 한 마리의 계획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던 걸까요? 갑자기 크게 포효하더니 직접 하루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우두머리 늑대와 하루가 공중에서 부딪히는 모습은 마치 신화 속의 한 장면 같았어요.
달빛 아래서 번쩍이는 이빨과 갈퀴로 찢어지는 밤공기, 그리고 두 야수의 으르렁거림이 뒤섞였습니다. 하루야. 우두머리 늑대의 발톱이 하루의 옆구리를 스쳤어요. 하지만 하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늑대의 주위를 맴돌며 반격의 기회를 노렸죠. 그리고 마침내 틈이 보이자 번개 같은 속도로 늑대의 다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으그르르르. 우두머리 늑대의 비명이 밤하늘을 찔렀어요. 하루의 정확한 공격에 다리를 절뚝이게 된 늑대는 분노에 찬 듯 더욱 거세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것 같았어요. 하루는 늑대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조금씩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의 공격을 가했죠. 우두머리 늑대의 동작이 점점 둔해지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다른 늑대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고전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는 듯했습니다. 몇몇은 하루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우두머리 늑대와의 싸움 속에서도 하루는 절묘한 타이밍에 그들을 견제했어요. 저기 봐요. 늑대들이 물러나고 있어요. 누군가의 외침대로 늑대 무리가 조금씩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머리 늑대는 여전히 하루와 대치 중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눈빛에서 이전의 위압감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우두머리 늑대의 허점을 노려 강력한 한 방을 날렸어요. 늑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하루가 온 힘을 다해 포효를 했습니다. 으르르르르렁. 하루의 포효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승리자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우두머리 늑대는 잠시 하루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다른 늑대들도 차례로 뒤를 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루는 늑대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달빛 아래 서 있는 하루의 모습은 진정한 전사의 그것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옆구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죠. 하루야. 저는 달려나가 하루를 껴안았습니다. 하루의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님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와 하루를 둘러쌌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하루가 우리를 지켜냈네요. 한 손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듯 살짝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산장 주변을 한 바퀴 돌며 마지막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다친 상태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는 하루의 모습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한 수호자의 진정한 용기와 헌신이었다는 것을요. 다친 상태로도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서야 하루는 지친 듯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저는 밤새 하루 곁을 지키며 상처를 돌보았어요. 하루는 가끔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의 동정을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명이 밝아올 무렵 마을 이장님이 제일 먼저 산장을 찾아오셨어요. 밤사이에 일을 전해 들으셨나 봅니다. 이장님의 뒤로는 한 줄기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늑대 무리와 맞서 싸운 하얀개 이야기 들었어요? 그것도 8마리나 되는 늑대들을 상대로 이겼다면서요? 우두머리 늑대까지 물리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산장에 머물렀던 손님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어떻게 지형을 이용해 늑대들을 물리쳤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산장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요. 다친 상태에서도 끝까지 순찰을 도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루가 달빛 아래서 싸우던 그 모습을. 마을 수의사 선생님이 하루의 상처를 치료하러 오셨을 때도 하루는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픈 기색 하나 내지 않는 모습이 마치 전사 같았다고 수의사 선생님이 감탄하셨죠. 상처가 아물어가는 동안에도 하루는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산장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다친 몸을 이끌고 순찰하는 하루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왔고 하루의 이야기는 큰 기사로 실렸어요. 늑대 무리와 맞서 싸운 용감한 진돗개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루를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와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왔답니다. 산장을 찾는 손님들도 날로 늘어갔어요. 하루를 보기 위해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를 진정한 영웅처럼 여겼고 어른들은 그의 충성심과 용기에 감동했죠. 하루는 이런 관심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장 주변을 살피고 손님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밤이면 어김없이 달빛 아래서 마지막 순찰을 도는 거죠. 특히 달빛 아래에서 순찰하는 하루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얀 털이 달빛에 반짝이며 산장을 돌고 있는 모습은 마치 전설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거든요. 저렇게 매일 밤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든든해요.
진정한 수호신이네요. 이제 하루가 있으니 이 산장은 정말 안전한 곳이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루의 이야기는 더욱 깊이 있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늑대를 물리친 용감한 개가 아니라 진정한 용기와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존재로 이야기되었죠. 산장을 찾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하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위험한 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다친 몸으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하루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죠. 하루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동경은 하루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이 지역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어요. 매일 저녁 달이 떠오르면 하루는 여전히 산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하루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주죠.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오사카에서 우연히 만난 하얀 강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전해주는 전설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나 봅니다. 매일 밤 달빛 아래 순찰을 도는 하루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산장의 수호자이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준 하루에게요. 그리고 하루는 늘 그랬듯이 조용히 미소 짓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이제 하루는 저에게 가족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루와 함께 말이죠. 부디 앞으로 저와 하루의 앞날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한국 때문에 부모까지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한 영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 비극도 없었을 것이라며 바보같이 한국에 속았다며 통곡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를 한국에 데려와 그곳에 갔다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에 이럴 거면 듣지 않는 게 나았다고 소리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한국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 현재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한국 때문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러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한 병원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은 저희 제2의 조국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사실 저는 버클리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곳 친구들은 이런 제게 한국에 물들었다면서 비웃곤 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번만 한국을 가보라고 모든 건 한국에 간 그날 바뀌었다고 답합니다. 이쯤 되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은 꽤 부유한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금융업계에서 승승장구하셨고 어머니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죠. 노팅힐의 고급 주택가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그 집의 아침 풍경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늘 아침 식사 때 틀어주시던 클래식 음악,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따뜻한 스콘과 홍차의 향기.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아버지의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어요. 레버리지를 높게 잡았던 투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결국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죠. 저희 가족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15살이었어요. 매일 밤 부모님의 다툼 소리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술에 의존하셨고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선택하셨죠.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났고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셨어요. 케임브리지 교수직을 그만두시고 런던의 사립학교로 자리를 옮기셨죠. 급여는 절반 이상 줄었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와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수업 준비하시고 방과 후 수업까지 맡으셔서 추가 수입을 만드셨어요. 주말엔 개인 과외까지 하셨죠. 우리는 노팅힐의 큰 집에서 나와 브릭스턴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예전처럼 레스토랑에 가거나 새 옷을 사는 일은 줄었지만 어머니는 늘 제게 미안해하셨죠. 엘리자베스, 미안해. 내가 이런 고생을 해서.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어머니와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시련은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꿈을 안겨주었어요. 금융위기가 어떻게 한 가정을 그리고 수많은 다른 가정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제가 꽤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고 어머니는 제가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에 가길 원하셨어요. 자신이 그랬듯 안정적인 교수가 되길 바라셨죠. 하지만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특히 버클리 대학교의 경제학과는 제가 꿈꾸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설득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멀리 가면 난 또 혼자가 되는 거야.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장학금을 받아내고 나서야 어머니도 마지못해 동의하셨죠. 버클리로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유난히 술을 많이 드셨어요. 평소 와인 한 잔이면 충분하다던 분이 그날은 보틀 하나를 비우셨죠. 엘리자베스, 미국에서 너무 서두르지 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15년 가을, 그렇게 저는 버클리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항에서 배웅하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이곳에서의 선택이 제 인생을, 그리고 어머니의 인생까지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어머니의 오래된 상처와 맞닿아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대학생으로서의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버클리에 도착한 첫 몇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수업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영국에서의 생활과 가장 큰 차이점은 다양성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어머니가 그토록 경계하셨던 문화적 차이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과 친해지면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편견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자유로웠거든요. 점심시간에 함께 먹는 김치찌개, 주말에 함께 보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저는 조금씩 아시아 문화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또한 2학년이 시작되던 해가을, 친구의 권유로 경제학 클럽에 가입했어요. 엘리자베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아시아 경제를 공부하기에 최고의 장소야. 친구 말대로였죠. 클럽에는 특히 아시아 출신 학생들이 많았고 아시아 경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자주 있었거든요. 첫 모임이 열리던 날은 캘리포니아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은 맑았죠. UC 버클리의 상징인 세터 게이트를 지나 도서관 세미나실로 향하는 길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Welcome to Berkeley Economics Club. 제가 세미나실 문을 열자 첫 미팅을 진행하던 학생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리가 거의 다 찼더군요. 유일하게 앞쪽에 한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게 운명이었을까요? 혹시 여기 자리 있나요? 네, 앉으세요. 그렇게 김민준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학회장 옆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던 2년 선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스탠포드에서 학부를 마치고 버클리 대학원에 온 수재였죠. 그날 민준 선배는 한국의 재벌 시스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를 했어요. 영국 금융 시스템과 비교하며 날카로운 분석을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던진 까다로운 질문에도 차분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모임이 끝나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 아른거렸죠. 물론 처음엔 단순한 학회 선후배 사이였어요. 경제학 클럽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가끔 도서관에서 공부도 같이 했죠. 민준 선배는 제가 생각했던 전형적인 아시아 남자와는 달랐어요. 유머러스하면서도 배려심이 깊었고 무엇보다 여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영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 항상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민준 선배는 늘 제 의견을 물어보았어요. 아시아 경제를 바라보는 서구의 시각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는 경제 이론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이어졌습니다. 런던에서는 이맘때쯤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 길거리마다 계피향이 가득해. 서울의 겨울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 특히 남산에서 보는 설경은 정말 아름다워. 우리는 자주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버클리의 가을이 겨울로 바뀌어가는 동안 제 마음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죠. 민준 선배의 진지한 눈빛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그의 문자 메시지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클럽 미팅이 끝나고 늦은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쏟아진 비에 발이 묶였죠. 우산을 들고 나타난 민준 선배가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어요. 좁은 우산 아래 어깨를 맞대고 걸으면서 제 심장은 자꾸 빠르게 뛰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나 다음 주에 한국 돌아가요.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서울 본사. 그 순간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건가 싶었죠. 같이 가지 않을래요? 하지만 선배의 말은 예상 외의 답변이었죠.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며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한국을 가겠다고 결심했죠. 엄마, 저 한국에 가려고 해요. 런던에 계신 어머니께 영상통화로 제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민준 선배가 한국 대기업의 제안을 받았고 저도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절대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엄마, 제가 알아보니 서울에 있는 국제금융기관에서 내 말 못 들었니? 절대 안 된다고.
예상은 했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생각보다 더 격렬했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급히 버클리로 날아오셨죠. 동양이라니 말도 안 돼. 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어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감정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반대하실 일인가 싶기도 했죠. 엄마,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돼. 제발 영국에 남아줘. 순간 어머니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그건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뭔가 다른 감정 같았죠. 엄마가 반대하시는 진짜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냥 엄마를 믿어줬으면 해. 결국 어머니는 아무 설명도 없이 런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 결정이 확고하다는 걸 아시곤 연락을 끊으셨죠. 매일 보내는 제 메시지에는 답장이 없었고 주말마다 거는 전화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졸업을 앞두고 한국행을 준비하는 동안 어머니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영국에서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죠. 그리고 제대로 된 이유를 설명조차 안 해주시는 어머니가 너무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엄마, 저 떠나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꼭 보여드릴게요.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사랑해요. 비행기 창밖으로 영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반대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한 채 떠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게 심란한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한국으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가게 된 한국은 정말 예쁜 도시였습니다. 서울의 봄은 생각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여의도 한강공원의 벚꽃이 만발할 때면 런던의 리젠트 파크가 떠올랐죠.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던 그곳이요. 그래서 더욱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치열한 취업 준비를 한 덕에 국제투자은행 서울지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죠. 업무 미팅 중에 오가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할 때면 속상했고 회식 문화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줬답니다. 엘리자베스, 이거 한번 먹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거 먹으면서 푼다고 하거든요. 점심시간이면 동료들이 떡볶이나 김치찌개를 권했어요. 처음엔 매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한국 음식과 친해졌답니다. 또 퇴근 후엔 한국어 학원에 다녔어요. 어느 날은 수업이 끝나고 혼자 한강변을 걸으며 어머니께 보낼 메시지를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죠. 엄마, 오늘은 처음으로 동료들과 농담을 나눴어요. 제 서툰 한국어에 다들 웃었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엄마도 이곳의 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어요. 답장 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민주는 바쁜 와중에도 저를 챙겼어요. 주말이면 서울의 여기저기를 함께 다녔죠. 북촌의 한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광장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남산타워에 올라가 야경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엘리자베스, 한국에 온 게 후회되진 않아? 어느 날 민준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니, 그저 엄마가 보고 싶을 뿐이야. 그렇게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어머니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올 때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여전히 케임브리지에서 강의를 하고 계셨고 주말이면 정원을 가꾸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근 몇 주간 어머니의 게시물이 뜸해졌어요. 마지막 사진에서 어머니는 전보다 훨씬 마르신 것 같았고 안색도 좋지 않아 보였죠. 불안한 마음에 외할머니께 연락을 드렸지만 별일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국에서 걸려온 번호를 보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할머니의 전화였어요. 엘리자베스, 오랜만에 듣는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네, 어머니가 어제부터 병원에 계시니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어머니는 평소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시던 분이었거든요. 게다가 혼자서 모든 걸 해내시던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건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손을 덜덜 떨며 전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대. 어디가 아프시다고요? 최근에 식사를 잘 못하시고 체중이 많이 줄으셨어.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녘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치는 것 같았죠. 지금 바로 영국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민준에게 전화했어요. 내가 비행기 예약할게요. 혼자 가기 힘들 텐데. 아니에요. 제가 혼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런던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답장 없는 메시지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그 헬스칸 얼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 어머니 곁을 지켜드렸어야 했던 걸까? 저는 순간 너무나 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런던에 도착했고 비행기에서 내린 후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6개월 만에 뵙는 어머니가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그렇게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어머니가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마르신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엘리자베스.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저 어머니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왜 아프신지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무언가 제가 모르는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았죠. 그리고 다음 날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어요. 이 순간이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췌장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의사의 말씀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의사는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영국의 의료 시스템 상수술 일정을 잡는 데만 몇 달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병실로 돌아와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엄마, 미안해, 엘리자베스. 내가 이런 모습을 보게 해서. 그때 문득 민준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암 치료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면 어떨까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이라고. 네. 민준이 알아봤는데 서울의 큰 병원들은. 어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세게 저으셨어요. 안 돼. 거긴 안 돼. 하지만 엄마, 여기선 수술 일정도 언제 될지 모르고 아시아가 이곳보다 나을 리 없잖아. 그쪽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곳이야. 순간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단순히 한국 의료 시스템을 불신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죠.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더 이상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묻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민주는 매일 밤 영상통화로 한국 병원들의 자료를 보내왔고 수술 성공률과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죠. 어머님, 제가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부모님도 어머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마침내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엘리자베스. 사실. 하지만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치료 시간을 알렸고 어머니의 말씀은 그대로 중단되었죠. 일주일 후 어머니는 결국 한국행을 결심하셨어요. 런던에서는 수술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치료를 위한 결정이 아닌 것 같았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다 그만두셨거든요. 그렇게 타게 된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마치 30년 전 어떤 기억 속으로 빠져드신 것처럼요. 그때 전 몰랐어요. 어머니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운명의 장난을.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엘리자베스, 내가 선택한 그 나라에 대해 해야 할 이야기가 있구나. 어머니가 말씀을 시작하시려는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입을 틀어막으셨지만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선홍빛 피가 보였어요. 당황한 저는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눌렀죠. 기내에 의사가 있으신가요? 기내 방송이 울렸고 다행히도 한국인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신속하게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하셨죠. 항공사 자체 의료진과 통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인 승무원이 재빨리 지상의 의료진과 연결했고 LA까지 4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회항을 해야 할지 논의가 시작됐어요. 환자분 비상약으로 증상을 조절하면서 인천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다행히 어머니의 상태는 응급조치 후 안정을 찾았어요. 승무원들은 1등석에 평평한 침대를 내어주었고 15분마다 상태를 체크하며 어머니를 돌봐주셨죠. 지상의 의료진과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이미 응급팀이 대기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한국인 승무원의 능숙한 대처와 친절한 태도에 어머니도 안심하신 듯했어요. 한국의 대형 병원과도 연락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두었어요. 승무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걱정 마. 이제 괜찮아. 남은 비행 시간 동안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가끔 찡그리시는 표정을 보면 아직 통증이 있으신 것 같았지만 더 이상의 심각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국인 의사와 승무원들이 아니었다면 엄마의 상태는 더 나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승무원과 의사에게 감사함을 전했죠. 그렇게 어느덧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고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응급팀이 신속하게 어머니를 이송했어요. 민준도 이미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는 또다시 제게 무언가 말씀하시려 했지만 의료진이 말씀을 삼가시라고 만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비행기에서 하시려던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하고요. 그렇게 어머니와 병원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머니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매번 감탄하셨죠. 영국에서는 몇 달씩 기다려야 했던 검사들이 하루 만에 이뤄졌고 담당 의사 선생님은 매일 회진을 도셨어요. 캐서린 씨, 오늘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 선생님의 꼼꼼한 설명은 매번 감동이었어요. 영어로 된 치료 계획서까지 준비해 주시고 통역 간호사도 항상 대기하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점적을 맡고 계시던 어머니가 문득 저를 부르셨어요. 무언가 결심하신 듯한 눈빛으로 제게 말씀하셨죠. 엘리자베스, 저 서랍 좀 열어줄래? 그때 어머니는 오래된 가죽 다이어리를 꺼내셨어요. 이걸 내게 보여주고 싶었단다. 1990년에 케임브리지. 어머니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일기였어요. 첫 장을 펼치자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도서관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와 한 중국인 남성이 있었어요. 리웨이는 경제학 박사과정 학생이었어.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지. 내가 셰익스피어 원서를 고르고 있을 때 그가 다가와서 중국 고전문학과 비교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었어.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차이나타운의 작은 딤섬 집에서 만났다고 해요. 리웨이는 항상 제스민 차를 주문했고 어머니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종이에 한자를 그려가며 설명했대요.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그때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리웨이가 써준 한자들, 말린 제스민 꽃잎, 영화 티켓들. 그러다 어느 날 리웨이가 갑자기 중국에 다녀와야 한다고 했어. 가족 일이 있다면서.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은 케임브리지의 작은 중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야. 점심시간에 우연히 들렀다가 그를 마주쳤어. 리웨이는 고급스러운 차림의 여성과 앉아있었지. 처음에는 날 못 본 줄 알았어. 하지만 그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을 때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 마치 날 모르는 사람처럼.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이어가셨어요. 난 믿을 수 없어서 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 2시간을 서서. 그리고 마침내 마주쳤을 때 그가 한 말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스 스미스, 당신과 나는 그저 도서관에서 몇 번 마주친 사이일 뿐입니다. 그 여자는 베이징 고위 관료의 딸이었더구나. 이미 약혼자였던 거야. 그때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그때 난 이미 2달째였어. 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나서는 도저히 갑자기 어머니가 재빨리 손을 들어 입을 막으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호출벨을 눌렀고 순식간에 달려온 간호사님이 와서 약을 넣어주시고 처치를 해주셨어요. 그제야 진정한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렇게 빠른 대처가. 여기 의료진들은 마치 천사 같구나. 잠시 호흡을 고르신 어머니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시아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을 때 모든 게 다시 떠올랐던 거야.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구나.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곤 생각했었는데 이런 이유였다니. 저는 지난날 어머니를 원망한 순간들이 후회되었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면서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죠. 그때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회진이 시작되고 검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곳. 어머니는 이제 이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여기 와서 보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더구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영국보다 몇십 년은 앞선 것 같아. 그리고 민준이는 리웨이와는 전혀 다르구나. 어머니의 치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 오래된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계셨죠. 특히 병원의 모든 것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엘리자베스, 여기 봐. 병원 앱으로 다음 진료 일정이 알림으로 오네? 심지어 주차 위치까지 알려준다고. 어머니는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즐거워하셨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면 간호사들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따뜻한 담요를 미리 준비해두었고 치료가 끝나면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며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런 섬세한 케어가. 특히 시어머니의 정성이 어머니를 감동시켰어요. 매일 아침 죽을 끓여오시고 한국 전통 방식으로 달인 건강차를 가져다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먼저 레시피를 여쭤보실 정도예요. 캐서린,
이건 우리 어머니께 배운 비법이에요. 항암 후유증에 특히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알겠어요. 왜 우리 딸이 이곳을 선택했는지. 어느 날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에서 두 어머니가 함께 웃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언어는 달라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똑같았나 봐요. 또 주말이면 휠체어를 타고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어머니는 한국의 도시 공원이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에 놀라셨죠. 심지어 공원 화장실도 이렇게 깨끗하다니. 런던의 시의원들이 여기 와서 배워야 할 텐데. 때로는 힘든 날도 있었어요.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괴로워하실 때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죠. 미안해 엘리자베스. 내가 이런 모습을 봐야 해서.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어머니의 얼굴색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과거의 이야기, 서로의 아픔,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참, 다음 주에 민준이네 가족들이 삼계탕을 끓여준다고 하더구나. 엄마가 이제 한국 음식도 잘 드시네요. 약이 아닌 음식으로 몸을 다스린다는 게 신기해. 여기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있구나.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병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죠. 30년 전에 내가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선택을 하게 될 줄은. 순간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노을빛에 반짝였어요. 그건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치료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정말 많은 일들을 되새기게 되었죠. 제가 서울에 왔을 때 흩날렸던 벚꽃들이 다시 피어나고 다시 흩날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연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게 되었죠. 영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가족의 의미도 새롭게 알게 됐죠. 시어머니께서 항암 치료 중인 어머니를 위해 매일 아침 죽을 끓여오시던 정성, 바쁜 와중에도 매주 어머니를 문병 오시던 시아버지의 발걸음. 그들에게 가족은 그저 혈연 관계가 아닌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는 관계였어요.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는 사회의 발전된 모습을 봤어요. 최첨단 장비와 효율적인 시스템도 좋았지만 더 중요한 건 환자를 대하는 태도였죠.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는 치료 과정에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어머니의 오래된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고 어머니도 제 선택을 인정해 주셨죠. 지금은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지내시는데 오히려 그때의 아픔이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한국은 제게 또 다른 고향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어머니는 상처를 치유받았으며 우리는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죠. 때로는 가장 두려웠던 선택이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창밖에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지네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행을 선택한 그날, 그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닌 운명의 선물이었다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